자, 이제 비전 블러드 루비와 로열 블루 사파이어, 컬러로의 탐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정영숙 감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보석이 어떤 보석일까요? 아,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저도 다이아몬드라고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단연 다이아몬드가 가장 인기가 높은 보석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광고 카드입니다. 1990년대에 TV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광고죠. 그러나 이 광고는 이미 1947년 영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라는 광고 카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죠. 또한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사람들은 당시에 결혼식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다이아몬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광고 카피를 내걸게 되었던 것이죠. 이 광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보석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영원한 사랑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단단하다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을까요? 다이아몬드도 깨질 수 있죠. 다이아몬드도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구조적으로 약한 면을 따라서 아주 평탄하게 쪼개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벽개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이아몬드는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단단하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경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도는 긁힘에 대한 저항력이죠. 즉,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도 다이아몬드와의 마찰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에 손상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몰스 경도표입니다. 1812년 독일의 강물학자인 몰스는 화학적으로도 안정하고 물리적으로도 일정한 10가지의 강물 표본을 선별하는데요. 1부터 10까지 나눠져 있는데 10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높은 보석이 바로 루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석이 여왕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보석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진주죠. 진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보석의 여왕, 아침 이슬처럼 은은하고 신비로운 진주,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이 진주는 조개가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주를 품고 있어야 아름다운 진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진주 주얼리를 선물을 많이 하는데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라는 그런 숨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평론가인 다리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어울리며 모든 옷을 소화하고 어떤 장수와도 어울리는 보석, 그것은 바로 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진주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색 보석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보석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즉, 세계에 있는 보석 중에 가장 가치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보석을 뽑으라면 바로 루비죠. 그런데
누비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파이어죠. 친구가 아닌 마치 남매와 같죠. 커런덤이라는 학명에서 적색은 루비, 그리고 적색 이외의 색은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즉 색만 다를 뿐 나머지 성질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불철율도 같고요, 비중도 같습니다. 즉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 상태에서는 무색 투명하지만 여기에 크롬이 미량 원소로 함유하게 되면 적색으로 변하고, 크롬 대신에 철과 티타늄이 미량 원소로 함유하게 되면 적색 이외의 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경도도 9인데 사파이어도 9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비 사파이어가 더더욱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도인데요. 경도 말고도 화학적인 안정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즉 어떠한 산에도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한 산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태국, 버마,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동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잠비크라든지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여기서 재미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지구 물리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러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죠. 즉, 약 2억 5천만 년 전에는 모든 대륙은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다가 그동안 지각 변동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륙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와 사파이어 산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시아 대륙이 같이 이어져 있다가 분리되었음을 가정했을 때 굉장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비는 매우 고품질이었을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곤 합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스위스 제네바 소더비 옥션에서 하나로 약 350억 원에 낙찰된 루비 반지입니다. 입찰이 된 지 약 7분 만에 낙찰이 됐다고 하죠. 이른바 선라이즈 루비, 해돋이 루비 반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루비 반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피전 블러드 크가를 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지는 버마 중에서도 모곡 지역에서 산출된 루비로 매우 유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전 블러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둘기 핏빛이죠.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평소에 주말에 자전거 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 기간이 길어서 이틀 동안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다녔는데요. 한강에 보면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비둘기 몇 마리가 제 앞으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면 오늘이죠. 여러분들한테 피전 블러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현실 고정을 위해서 한번 피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를 해할 수 없어서 미소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이 비둘기의 피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우 짙고 선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루비 컬러를 표현할 때 이 피전 블러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둘기 종에 따라 틀리지만 살아있는 비둘기 눈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전 블러드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버마입니다. 이 버마는 1989년도에 국명을 미얀마로 바꿨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버마와 미얀마를 혼용해서 부르고 있죠. 자, 버마 중에서도 또 하나, 좀 전에 350억 원에 낙찰된 누비 반지도 모곡산이었듯이 버마하면 최대 보석산지라고 한다면 바로 모곡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모곡은
버마의 제2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만달레이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국은 버마의 최대 보석 산지이기 때문에 버마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출입을 그동안 철저히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죠. 2013년에 5월에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주 이상은 머무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버마 정부가 인정한 가이드를 대동하고 거기다가 특별 허가권을 받아야만 이곳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에 저도 가이드를 대동하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약 2박 3일 동안의 모국 탐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 버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이렇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모국 지역은 제한 구역이고 따라서 어떠한 외국인도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계가 매우 삼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긴장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 매우 굽어지고 가파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멀미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곳은 모곡은 매우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1000m 내지는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고 작은 마을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주변에 광산이 하나 발견이 되면 이 광산을 따라서 정착하는 인구들이 생기게 되므로 이렇게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마을을 지나다가 아래 보시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뒤에 큰 트럭 위에 있는 검은 물체들 있죠? 저게 스피커입니다. 저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웅장하고 큰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이 음악에 맞춰서 노래와 춤을 따라 부르는 미얀마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모곡 지역뿐만 아니라 버마 전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군사 정권 하의 생활 속에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이러한 노래와 춤과 같은 행은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탄신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늦은 오후에 드디어 모곡타운에 도착합니다. 왼쪽은 누비랜드인데요. 모곡타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작은 집들 사이로 군데군데 파헤친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도 모곡 지역은 개발되지 않는 광산들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 일찍 보석시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전 8시에만 열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시네마 젠 마켓이라고 합니다. 특이했던 점은 어떤 가게를 두고 어떤 상점을 두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노점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연마된 스톤이 아니라 원석 상태의 스톤들만 이곳에 놓여져 있었죠. 저도 이 자리에서 연구용으로 모험이 포함된 등축정의 결정형을 가진 스피넬을 구입했습니다. 이곳은 스피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판매하는 딜러는 늪이라고 우겼지만 이것은 스피넬로 알고 스피넬 값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 이외의 스톤들이 있었는데요. 함신처리 루비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함신처리 기술은 거의 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태국에서 처리한 함신처리 루비 원석이 이 모곡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외국 광산을 탐방한 일이 계시다면 탐방 근처에서 판매되는 원석들이 다 천연석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채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주 큰 물 웅덩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 웅덩이 바로 앞에 바로 옆으로 굴착기로 땅을 파 내려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 큰 물 운동에서 물을 끌어내려서 큰 호수로 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수압이 센 물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토양과 암석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센 수압인지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맨 오른쪽 사진 보면 제가 들고 풍어되고 있는데 정말 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의 높은 수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걸러진 암석들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주 큰 파이프를 통해서 또 바깥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한 암석들은 한 곳에 모아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모아진 그 암석들은 계단식의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세척이 되고 체에 걸러서 원석들을 얻게 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제가 태국도 가고 어딜 가도 대부분 비슷한 채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원석들은 분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분류 작업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는 색상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는 크기별로 다시 분류해서 선별 작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모든 선별 작업을 마친 원석들입니다. 자, 늦은 오후에 또 한 가지 시장을 방문합니다. 모국의 최대 보석 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블루 옴브렐라 마켓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파란색 지붕의 파란솔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블루 옴브렐라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마켓의 특징은 오전에 방문했던 시네마 젠 마켓보다 가장 큰 다른 특징은 대부분 연마된 스톤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 행태는 일단 바이어가 이 파라솔 아래에 앉게 되면 앉자마자 많은 딜러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톤을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럼 바이어는 이 스톤을 펜라이트로 비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루페나 헤드롤배 같은 확대경으로 관찰을 해서 마음에 들게 되면 그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 30분 넘게 지켜보는 결과 대부분 딜러들이 부르는 값에 50% 내지는 그 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딜러들은 대부분 미얀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먼저 가격을 부르면서 미얀마인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되게 순수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이 파라솔 아래 앉았더니 정말 그런 때처럼 딜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범화산 루비 샘플과 범화산 스피네를 연구용으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날의 일정 마치고 마지막 다음 날에 범화의 연마하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모곡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마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일반 가정집에서 연마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부부가 아니라 남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연마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페달로 발로 좌우를 밟으면 그 동력을 이용해서 연마판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매우 친환경적인 형태의 연마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국 탐방기를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셜 컬러에 해당이 되는 피전 블러드와 로얄 블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변천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GRS에서 처음으로 감별소에 피전 블러드와 로얄 블루를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몇몇 감정원도 이에 동참하게 되고요. 2015년에는 스위스의 감정원이죠. 고벨린 감정원과 SS-EF 감정원에서 공동으로 피전 블러드 레드와 로얄 블루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고 표기를 시작한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저희 한미보수감정원도 국내에서 최초로 피전 블러드와 로얄 블루를 표기한다고 알리죠. 이게 업계지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준비 기간만 7년 넘게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러한 스페셜 컬러를 표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사솔입니다. 기준석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석은 다이아몬드와 다르게 정말로 많은 종류의 마사톤이 필요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산지별로 색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스톤들의 구입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국제시장에서 스톤들을 사서 세트로 갖추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직접 산지에 탐방해서 그곳에서 DB를 얻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저희 한미감정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 지역 등을 방문해서 직접 샘플을 얻기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실 스태프들도 이렇게 해외 광산을 탐방해서 이러한 DB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희 김영실 원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희는 2년에 꼭 한두 번씩은 이러한 탐방을 통해서 이 DB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나라별,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띄고 있죠. 현재 저희 한미고속감정원에서 갖추고 있는 마사스톤의 일부입니다. 자, 2021년도에는 3월에는 일본에서도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AGL, 즉 일본 고속감별 단체 협의회의 약자인데요. 일본의 주요 감정원들은 이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분들은 이 AGL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감정원들은 신뢰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 따라서 일본의 주요한 감정원들은 다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AGL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일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AGL에서 권고하는 마사스톤이 전제되어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그 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제는 이러한 스페셜 컬러 표기가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AGL에서 공부하는 마사스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태국의 GIT에서도 이 마사스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각 감정원이 보유한 마사스톤과 평가 기준을 통해서 스페셜 컬러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한미감정원은 지난 9월 8일이었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8회 국제보석 박람회 기간 중에 열린 AGA에서 주관한 감정원 간 비교 테스트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왔습니다. 한미감정원은 제가 대표로 다녀왔는데요. 이 AGA는 국제보석표준화 연맹입니다. 총 7개국 9개 감정원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한미감정원을 비롯해서 중국의 국영감정원인 NDTC 감정원, 베이징에 있습니다. 저희랑 MOU도 맺은 감정원인데요. 베이징의 보석감정사만 600명 이상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태국의 국영감정원 역시 GIT 감정원, 그리고 AIGS, 그리고 상하이, 인도, 콜롬비아, 홍콩 이렇게 7개국 9개 감정원이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AGA는 과학감정 기술 능력과 검사 방법을 공유하고 보석의 국제표준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각국의 보석 산업의 표준화가 국제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립된 국제단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테스트에 참여한 감정원끼리 부여받은 그 테스트 수는 총 30개였습니다. 루비스 앞에 30개를 가지고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총 4가지 꼭지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루비와 사파이어의 가열과 비가열에 대한 구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열됐을 경우에 잔류물이 있게 되죠. 잔류물의 정도에 따른 분류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색이 경계 손상에 놓인 루비와 핑크 사파의 컬러 식별 테스트.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스페셜 컬러인 퓨전 골드와 로얄 블루에 대한 컬러 그레이딩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AGA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국제 표준화의 기초를 다질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7일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기술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도 창립 멤버로서 이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당시 테스트를 마치고 각 감정원의 실무자들이 같이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한미고속감정원에서 이런 스페셜 컬러를 표기하는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총 9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비드 컬러, 내통물, 브릴리언스, 윈도우, 빛의 소멸, H3E하는 배제하고 있고, 가열 이외의 처리 또한 제한이 되고, 자외선 형광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이전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마스터스톤과 더불어서 먼셀의 색 자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먼셀의 색상표는 바깥 테두리에 있는 색상과 중앙 부분에 있는 명도, 그리고 중앙과 색상과의 이어지는 단계인 채도, 이 세 가지 요소가 3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비드 컬러입니다. 비비드 컬러가 되기 위해서는 명도 6과 채도 6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루비 같은 경우는 약간 퍼플리시, 자색을 띌 수 있고,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을 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적색과 순수한 블루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너무나 희소하게 되겠죠.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마스터톤과의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부사항은 내포물입니다. 브릴리언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내포물인데요. 내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브릴리언스가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마 아투명에서 반투명에 가까운 보석들은 이러한 스페셜 컬러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휘광성이죠. 브릴리언스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보석의 연마와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얕게 연마가 되면 여러분 정면에서 보석을 바라봤을 때 뚫려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윈도우라고 합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러한 윈도우가 35% 이상 발생 시에는 제한하고 있고요. 반대로 너무 깊게 연마가 되면 스톤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눈을 띄게 되는데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두운 부분이 40% 이상이 되면 이것을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된 루비와 사파이어에도 적용을 합니다만 H3와 H4 같은 경우는 또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루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가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열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산물이 있죠. 이러한 잔류물들 종류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이 H부터 H4까지 저희 한미감정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H3와 H4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잔류물의 양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충전 처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도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가 H3와 H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스페셜 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열 처리 이외의 처리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표면학살 가열 처리, 딥쇼 사파이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파이어는 표면에만 색이 침투된, 확산된 그런 처리이기 때문에 연마를 하게 되면 본래 청색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함침 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비 사파이어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함침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금액에 담궈서 3번 담궈서 실험하는 겁니다. 일반 함침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천연 루비라면 전혀 반응이 없었겠죠. 그러나 남유리 물질로 인해서 이것이 산에 반응을 해서 허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릴륨 처리입니다. 다른 외부의 원소를 통해서 색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처리. 마지막은 염색 처리입니다. 인위적으로 염료를 집어넣어서 색을 변화시키는 처리죠. 이와 같이 내부 속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외부의 원소에 의해서 색을 변화시키는 이런 처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페셜 컬러 표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를 제외하고 루비 같은 경우는 스트롱 블루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산지는 특정 산지와 관계없이 스페셜 컬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한미보수감정원에서 발급된 루비의 퓨전 블루도의 분포도와 로얄 블루의 분포도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발급된 그 루비 중에 약 4.3%가 퓨전 블루도로 발급이 됐고요.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약 6.3%가 로얄 블루에 해당되는 감별수로 발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품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파이어보다는 루비가 일반적으로 내품물이 많죠.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물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공간이라든지 이런 제약상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 한미보석감정원에서 발급된 퓨전 블루에 해당되는 스톤과 그 다음에 로얄 블루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이 자리에서 몇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보석감정원 발급된 퓨전 블루 컬러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은 풀 리버트고요. 왼쪽은 별지입니다. 저희 퓨전 블루드나 로얄 블루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별지로 세 가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IC 홀로그램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IC에는 세계 보석 협회에서 저희가 부여를 받은 겁니다. 저거는 윤리 규정 준수 홀로그램입니다. 즉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보석명과 그리고 올바른 인공 처리에 대한 토기를 준수하였을 때 받는 윤리 규정 홀로그램입니다. 저 홀로그램은 국내에서 저희 한미감정원이 유일하게 부착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별지로만 살펴보면 3.14캐럿의 퓨전 블루드 루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열로 인해서 치유된 틈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H2에 해당되는 퓨전 블루드 루비입니다. 역시 범화산인데요. 이것은 가열이 되지 않는 비가열의 퓨전 블루드 루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크리스탈이 온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퓨전 블루드인데 좀 전에 보신 거와 좀 다르게 약간 자색을 띠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퍼플리시가 있다 하더라도 마사스톤과 견주어서 퓨전 블루드 컬러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화산이었고 큰 크리스탈 주위에 그 이외에는 제품이 거의 없는 클린한 품질이 우수한 그런 루비 반지였습니다. 이것도 범화산 루비 반지인데요. 3.45캐럿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형태의 실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화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것이 가열이 안 됐다면 아주 미세한 침상 내품물로 이루어졌겠죠. 가열로 인해서 실크상이 녹으면서 이러한 클라우드 같은 실크 내품물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풀 리포트를 보시면 우측의 사진 아래로 중량과 가열, 비가열 여부, 그리고 산지, 범화산, 그리고 퓨전 블루드 컬러에 해당이 됐을 때 컬러 타입의 퓨전 블루드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파이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산 사파이어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거티브 크리스탈이 존재하는 9.25캐럿의 로얄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역시 스리랑카산 사파이어는 비가열 사파이어입니다. 이것은 7캐럿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리랑카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아주 얇고 긴 침상 내부물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열이 됐다면 끊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되겠죠. 6.64캐럿의 하트 형태의 로얄 블루에 해당되는 반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은 가열된 스리랑카산 사파이어인데요. 가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스노우볼, 눈송이와 같은 가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내품물들은 가열되어 있으니 가열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내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0.55캐럿의 스리랑카산 로얄 블루에 해당되는 사파이어입니다.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사톤과 견주어서 로얄 블루에 해당이 된 그런 반지였고요.
이것도 역시 가열된 흔적을 나타내고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리스탈 주요 열로 인해서 팽창된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량과 가열 기가의 여부, 스리랑 화산 그리고 카바타입이 로얄 블루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피전 블루드와 로얄 블루에 해당되는 품질의 루비 사파이어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것은 정말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소비국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양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보석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시장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좋은 품질의 루비와 사파이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감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전 블루드와 로얄 블루의 구분은 판매자,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보다 고품질의 루비와 사파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과 감별이 우선시되어줘야 하겠죠. 그것이 감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한민보석감정원은 앞으로도 국내 보석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몇 컷 보석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물을 몇 컷 준비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 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7년 동안 보석감정사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감정사들에게 보석의 내품물은 정말 많은 정보와 단서를 제공합니다. 즉 해당 보석이 천연이냐 또는 합성이냐 또는 인위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품물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보석감정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별과 감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 내품물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혁명을 떠나고 나면 그 아름다움이 잊혀지게 돼서 그것을 제가 그때부터 보석의 내품물을 사진으로 찍어놓는 그런 취미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직접 촬영한 다양한 보석의 내품물을 몇 컷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것은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내품물입니다. 다이아몬드 안에 간의 내품물이 있죠. 다이아몬드 안에 저렇게 색이 있는 내품물이 있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러한 내품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수집가들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퍼빌리언의 테더 형태로 존재하는 내품물인데요. 크라운, 페이스업에서 봤을 때 마치 커다란 지네가 다이아몬드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아서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스타 사파이어입니다. 저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스타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것을 확대해 보면 저렇게 무수히 많은 침상 내품물이 서로 교차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침상 내품물의 반사에 의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스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토파지에 있는 액체 내품물입니다. 여러분, 보석 내품물 중에 가장 흔한 내품물 중에 하나가 이 액체 내품물이죠. 제가 이 토파지를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분수 있죠, 분수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다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막 사진을 찍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사진을 남겨놓은 거고요. 이것은 마치 혜성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내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루비 내품물입니다.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화려한 빛을 띠게 되는데요.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은 언제든지 재현해낼 수 있지만 이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다시는 재현해낼 수 없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크리스탈인데요. 다이아몬드 안에 내품물 중 이 크리스탈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좌우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내부물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형상으로 보이실까요? 네, 저는 보석 기금속 법중에 종사하기 때문에 행운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파리채라든지 밥주걱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행운의 열쇠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계보석감정원 특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영수 이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